2022 기독교 대선 행동의 정책을 살펴보면 특히 생태문명 정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이 탄소 중심 산업에 탄소세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이 탄소세의 의미와 그리고 이제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은 탄소세라고 하는 거는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나와 있었던 것인데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이 있고 나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과 나라들 혹은 어떤 부유한 개인도 될 수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오늘날의 기후 붕괴의 더 많은 원인 제공자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역사를 보면 홀로세인데 가장 살기 좋은 홀로세 말기 신생대에 있는데 이 신생대에 인간의 족적이 너무나도 많이 담겨져서 이걸 인류세라고도 고쳐 부르기도 하고, 그런데 인류세 중에서도 이 자본주의가 이 자본의 힘이 너무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기 때문에 공장으로 산업으로 이 자본세라고도 우리가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탄소세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 살아가는 인구 모두가 내는 세라기보다는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보다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 탄소 배출이 더 많고 크기 때문에 더 많이 지구 위기에 기후 붕괴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 탄소를 배출하는 양에 따라서 더 많은 세금을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탄소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탄소세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대로 지구상에 350 ppm이라고 하는 이산화탄소량이 있을 때 그것이 이제 대기 중에 온전하게 탄소와 산소가 서로 이입되고 서로 배출하면서 지구상의 어떠한 생태계가 유지되는데, 지금 현재 350 ppm이 아니라 420 ppm까지 오른 상황에서 이 탄소의 과도한 배출이 기후를 붕괴에 처했기 때문에 이제 이 지구 붕괴를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라도 엄청나게 많은 산업구조 개편이라든가 이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제3세계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조금 제1세계에 사는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잘 살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좀 더 많은 필요를 그들이 누리며 혜택을 받고 살 필요가 있겠고, 그러나 부유한 국가의 사람들은 조금은 더 자신의 그 필요 이상의 삶을 좀 줄일 필요도 있겠고, 그러려면 제3세계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높여주고, 그리고 지구의 이 탄소 제로를 위해서 지구에 필요한 기술적인 여건도 또 갖춰주면서 그런 일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에 이 탄소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탄소를 많이 쓰는 기업, 많이 쓰는 나라, 이들에게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더 많은 세를 부담하게 해서 기후 환경을 지키고,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삶을 더 필요 합당하게 올려주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세금이 탄소세가 아닌가. 그래서 이번 대선에도 아마 탄소세라고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아닌 것이냐로 시작을 해서 얼마를 낼 것이냐, 얼마나 대기업들에게 가중치를 둘 것이냐, 그리고 시민 개개인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 탄소세를 부담하게 될 것이냐, 이런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의 세금은 소득세, 부가가치세 위주였다면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기후 붕괴 현실 앞에서 지구를 구하기 위한 것은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삶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치게 풍요로운 사람들에게 삶의 수준을 조금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이 탄소세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제 이 다음에 이야기할 공유지 문제와 더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번 대선의 화두가 될 것이고, 이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어떤 대한민국의 공복이 되어야지, 이런 의식 없이 과거와 같은 정권 탈취 그런 목적으로 정권욕에 의해서 정권을 바꾸고 대선에 이기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만으로는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누가 과연 이런 의식을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끌어 갈 것인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결단력과 그리고 이거에 대한 정확한 정보력과 그리고 사람들을 이렇게 호소할 수 있는 그러한 그의 능력 같은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 교수님께서 앞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공유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결국 이 탄소세의 문제와 공유지, 그리고 또 공유지와 연결되어 있는 이 공유세의 문제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 공유세와 공유지의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사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이 홀로세 말기인데, 그걸 사람들은 인류세라고 고쳐 부르고, 그 인류세 중에서도 자본세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500년 전에 생겨난 이 자본주의가 결국은 이 홀로세를 지금 죽음의 땅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본세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 자본세라고 불릴 만큼 이 자본주의가 이 자연에게 가한 역할이, 그 폭력이 너무나 이제 심한 것이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의 발전 역사를 보면 항상 이 공유지를 약탈하고 탈취한, 거기서부터 이 자본주의가 시작이 되었다고 봅니다. 사실 우리가 서구 역사를 보면 이 중세기에 봉건 제도가 있었는데, 중세기 봉건 제도를 해체시킨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중세의 흑사병이 봉건 제도를 해체시킨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흑사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더 이상 봉건 질서를 유지할 만한 인력이 없었던 거죠. 다 인력들이 피해 도망가고 달아나고 뿔뿔이 헤어졌으니까. 그로부터 1500년까지 한 200년, 300년 동안 완전히 자급자족의 시대가 되었고, 봉건 질서는 해체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서구의 정신 세계가 애니미즘 세계라고 해서 자연과 인간이 그렇게 둘이 아니다, 이런 의식이 이제 발달하면서 이렇게 자급자족의 시대로 살았고 환경도 아주 좋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1600년 되면서 영국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엔클로저라고 하는 운동이 시작이 되죠. 이 돈 많은 사람들, 지주들이 자기들의 땅을 울타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울타리는 양을 치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농사 짓지 말아라, 여기서 자연을 채취하지 말아라 하고 울타리를 치면서 이 사람들을, 이 공유지 밖으로 사람들을 내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유지 밖으로 내보내진 사람들이 갈 곳은 어디입니까? 도시로 몰려와서 도시의 노동자가 돼버리죠. 그래서 도시의 노동자로 전락하면서 값싼 노동력이 생겨났고, 그 값싼 노동력이 결국은 영국의 산업 문명을 불러일으켰죠. 그러다가 영국만으로 안 되니까 이제는 인도, 아프리카로 공유지를 울타리치기 위해서 더 많은 이 제국주의가 생겨난 것이고, 제국주의가 이제 울타리를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바로 서구의 자본주의는 이렇게 본래 공유지였던, 모두가 함께 이용하고 모두가 함께 그걸 바탕으로 살 수 있었던 땅을 울타리를 침으로 말미암아 이제 자기의 것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을 노동자로 전락을 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노동자로 전락시킨 그 나라에 또 자기들이 만든 물건에
소비지로 그 지역을 전락시킨 거죠. 자기들의 삶의 방식으로 살 수 있는 여건을 다 부정해버리고 다 서구의 자본주의의 소비지로 다 전락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유지의 비극과 그리고 인간의 자급자족적인 삶의 해체, 그리고 이 인간과 삶의 연결고리 관계성을 말해왔던 그런 애니미즘적인 자연관, 그리고 자급자족으로 살 수 있었던 토착적인 삶의 방식들이 모조리 다 깨어져 버린 그런 현실이 바로 이제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성장한 배경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 자본주의가 어디까지 지금 이 공유지를 약탈하고 있는가 하면 하늘과 바다와 전자파와 그리고 씨앗, 종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엔클로저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은 비록 식민지 국가를 넘어섰지만 지금은 새로운 식민지라고 해서 모든 자연 공유지를 이렇게 울타리를 치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자본주의는 이득을 취해왔고 이윤을 추구해왔고 자본을 확충해 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까지 500년 역사밖에 안 된 이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체제는 결국 공유지 약탈의 역사였고, 그리고 노동 착취의 역사였고, 그리고 토착 삶의 양식, 자급자족적인 삶을 해체시킨 그런 역사였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기후라고 하는 것도 자연 공유지 아니겠습니까? 그 자연 공유지 개념이 이렇게 지금 그들의 울타리 치는 약탈의 방식으로 울타리를 치는 이득을 취하는 그런 방식 속에서 공유지가 지금 망가지고 있고 깨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공유지를 이제는 누구도 약탈할 수가 없다. 이 공유지라고 하는 개념은 누구도 소유할 수 없고 이 공유지는 이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을 뿐이고 접근할 수 있을 뿐이다. 그래서 이 공유지를 이용하고 사용하고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세를 내라. 그래서 그 세를 가지고 그동안의 이 자본주의의 착취의 역사 속에서 상대적으로 빈곤했고 상대적으로 파괴되었던 가난한 나라 사람들, 그들의 삶을 어느 정도 유지시켜줘야 그들은 자기의 생태계를 또 지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유지의 개념을 다시 돌려줘라, 회복시켜줘라 라고 하는 개념은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이 되었고, 탄소세도 그런 의미에서 이 공유지 개념을 누구도 약탈할 수 없다. 누구의 소유가 아니다. 그러니 공유지를 사용하는 만큼 너도 더 많은 세를 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탄소세와 공유지 개념과 굉장히 밀접하고, 앞으로 인류의 역사는 생태 문명을 위해서는 이런 의미의 공유 경제를 우리가 유지해야 옳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지금 하기 시작한 것인데, 저는 신학자로서 이런 공유지 개념을 뒷받침하는 신학의 원리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이제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1장에서부터 3장까지 나오는데 선악과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편 24편에 보면 1절에 보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나옵니다. 그 입장에서 볼 때 선악과 나무라고 하는 것은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은 그거를 너무나 교리적으로 인간의 원죄 개념으로 그렇게 해석해 왔지만 그게 틀리다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런 공유지 개념이 이렇게 중요한 기후붕괴 시대 속에서 중요하다면 신학적으로도 얼마든지 그 개념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이해가 필요한데,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모두의 것이다. 선악과를 따먹었다고 하는 것은 모두의 것을 사적으로 개인적인 것으로 취했다는 말이다. 그러면 구원이라는 말은 무엇인가? 그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취한 것을 다시 공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구원의 다른 이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선악과 사건은 사적으로 취해왔던 수많은 것들을 공적으로 되돌리는 일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 공유주의 개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사실 공유주의라는 것은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공유주의 개념을 신학적으로 이해한다면 이것은 자연도 살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불평등의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너무나 잘 살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조금은 삶의 질을 낮춰서 그렇게 잘 살 필요가 없다. 그건 너무 과잉한 것이다. 인류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삶의 스탠다드를 낮춰주는 것도 사람의 나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리는 삶의 양식이다. 우리 그렇게 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 공유주의 개념은 신학적으로도 또 생태 문명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아니겠는가 싶습니다.